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입지 공간 구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6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36페이지 1번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입지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 입지란에다가 밑줄. 자, 입지란 얘기는 어디에다가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제활동 주체가 자리 잡고 있는 밑줄, 장소 또는 위치에다 밑줄. 자, 말하며 부동산은 이러한 입지 차이에다가 밑줄. 인해서 상품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렵다에다 밑줄.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디에다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이유는 부동산은 무슨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2번 입지 조건에다가 밑줄. 자, 입지 조건이라는 얘기는 그 용도에 따라서 다 각각 제각각 달라집니다. 알겠어요? 자, 농사 짓는 땅은 어디에서가 좋아야? 도심이야, 외곽이야? 외곽. 자, 상가 건물은 어디가 좋다? 도심. 이처럼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게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입지 조건이란 입지 주체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지 대상에서 요구하는 자연적, 인문적 조건을 말하며, 말을 되게 고상하고 고급스럽게 써놨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 용도,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래서 소유자 스스로가 입지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변환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미 지어져 있는 농토를 갖다가 내가 마음대로 도시화해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미 지목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환시키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입지 선정에다가 밑줄. 자, 물어보겠습니다. 입지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남이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 맞죠? 자, 입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입지 주체가 추구하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찾아내기 위한 활동을 얘기하면서, 자, 이는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느 땅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무슨 성? 부동성에 기인한 것이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4번이 틀렸는데요. 왜 틀렸는가를 잠깐만 보면, 이 지문을 보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의 정답은 딱 간단하게요. 자, 제가 늘 밑줄 그으면서 같은 키워드를 찾으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최유효 이용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용도의 다양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얘 지금 뭐라고 그랬어? 부동성에 기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미 보유 중인 토지를 어떤 용도와 규모로 이용할 것인가에 결정하는 것은 최유효 이용을 따져보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최유효 이용을 따져본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용도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부동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키워드끼리 매칭이 돼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그냥 뭐 튀내는 고립국 이론에서 산업입지에서 배번은 공업입지를 했다. 뭐 엉뚱한 얘기 지문 하나 쓱 집어넣었어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 해서 정답은 1번이 틀렸는데요. 튀내는 제가 그래서 위치 지대설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럼 이 튀내는 위치 지대설에 의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죠. 도심지에서 우리가 중심거리에서 수송비 절약이익이 곧 지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즉 얘는 수송비에 대한 절약분이 지대다라고 얘기를 강조했고,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튀낸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생산비 절약액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생산비 절약액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수송비 절약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생산성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 절약액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머지 지문도 볼까요? 허드는 지가 이론을 했죠. 그래서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접근성은 뭔지 아시죠? 물리적인 가까움에다가 비용과 노력까지를 포함한 게 접근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예전에 우리 했던 거. 자, 위치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접근성이다, 용도의 다양성이다.
위치에 대한 판단 기준,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공간, 위치, 환경, 자연에서 배웠었죠. 위치의 판단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 접근성이야, 용도의 다양성이야, 용도의 다양성이야. 틀리면 안 돼. 이거 내 중요하다 했는데 또 홀라당 까 드셨어요. 자, 그러면 안 돼요. 자, 허드는 직가는 접근성이다 이렇게 했고, 3번 로스는요 처음 보는 애인데, 로스라고 하는 애는 거기 보면 상호 조정 과정에서 거래 가격이 창조가 된다라고 했었던 거 써있죠. 아까 제가 매도자하고 매수자 그림 그려준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로스 거야. 무슨 말인지 갔어요? 그게 로스가 얘기한 자기 논문이야. 자, 그 다음에 4번 리카도라고 나오는데, 리카도는 제가 뭐라 했어요? 차액지대설이다 그래서 우둥지하고 열등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는 애죠.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치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샬은 뭐하고 무엇을 얘기냐면 준지대하고 순수지대에 대해서 얘기했던 친구입니다. 자,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거 입지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1번서부터 보면 경제가 발달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거에 따른 환경의 쾌적성에 따라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맞는 얘기죠? 요즘에 현대사회에서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들은 어디에서 살고 싶어 해요? 교통이 발달이 되니까 도심 안쪽에서 아니면 외곽 쪽에서, 외곽 쪽에 공기 좋은 데서 살잖아요. 산자락이 있고 막 이런데, 그죠? 자, 맞는 얘기. 2번 주거지역은 홍수나 침수 등의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없어야 하며, 당연한 거죠. 지금 뭐 속초 쪽에는 막 난리도 아니었죠. 며칠 전에, 그죠? 여기는 비 그렇게 왔었나요? 그죠? 아우 막 죽겠어요, 그죠? 막 육수가 흘러서 아주 죽겠어요. 자, 그래서 그게 없어야 하며 가로보다 낮으며 배수의 문제나 침수의 우려가 있어서는 좋지 않다. 당연한 얘기를 써놨어요. 그렇죠? 3번 일반적으로 주거비용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감소한다. 맞죠? 그래서 최적의 주거 입지를 할 때는 주거비용이 많이 들 때는 외곽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감소하며, 교통비용은 반대로 도심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금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뭐한다? 증가하는 현상이 있죠. 자,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가 보겠습니다.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아감에 따라서 주거비용이 보다 큰 경우라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거비용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외곽으로 가야 돼? 도심으로 가야 돼? 외곽으로 가야지만 최적의 주거입지라고 그랬죠. 근데 얘 지금 뭐라고 그랬어? 도심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써놨죠.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지만 돼? 외곽으로 가야 되겠죠. 4번이 틀렸고요. 5번 소득 수준 증가와 함께 교통 체증이 심화되는 경우에 최적 주거 입지의 결정은 상대적 효과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최적의 주거 입지가 결정된 관련된 사항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고 그랬는데요.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높은 택지 가격은 공동주택을 밑줄, 고층화에다 밑줄. 자, 우리가 도심은 고층화 쓰는 거 맞습니까? 하고 집약화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질문. 집약화되는 것은 자연적 특성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 부부 연계인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된다? 집약과 고층화 하는 것은 자연적 특성에서 어디? 부증성. 알겠죠? 자꾸 머릿속에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무슨 성? 부증성. 까먹지 마요. 자, 맞는 얘기죠. 2번 도시지역의 토지 가격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밑줄 직주 분리 현상.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직주 분리 현상은 직장과 주거지를 어떻게 한다? 멀리 하는 거야? 가까이 하는 거야? 멀리 하는 거 맞죠? 도심이 지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외곽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직주 분리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분리 현상이 일어나며 심화시키며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곽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외연적 확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 현상을 조장하게 되고 외곽쪽으로 빠지니까 통근거리가 멀어질까 가까워질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는 지문. 3번.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 시 한 개 주요 주거 비용 곡선이 교통 비용 곡선을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두 곡선이 교차하는 곳에서 최적의 주거업지를 달성하게 된다. 자, 우리 예전에 이거 배운 적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항상 이런 곡선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도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고 그랬다? 외곽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 도심 쪽에서는 주거비하고 교통비 중에서 누가 더 비싸다고 그랬어요? 주거비가 더 비싸요. 교통비보다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주거비가 위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외곽 쪽일 때는 누가 주거비는 싸지는데 반면에 뭐가 비싸진다? 교통비가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 쪽에 있으면 주거비가 비싸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외곽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여기 딱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최적의 주거 입지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해갔어요? 그럼 지금은 잠깐 읽었는데 주거비가 위에서 아래로 꽂히면서 만나는 곡선을 최적의 주거 입지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지문이. 이해 가셨어요? 자, 그 내용을 얘기한 거 맞는 지문.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는데요. 사회 전반의 소득 수준 증가와 밑줄, 교통체계 발달에다가 밑줄. 자, 요즘에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소득이 많이 늘어나죠? 난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도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 집사람이 맞벌이 한 지 한 7년 차 됐어요. 여태까지는 뺑글뺑글 놀다가 7년 차 됐거든요. 그 여자도 맞벌이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만요. 진짜 혼자서 벌기는 힘들었는데 이해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에 대해서.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쉴래? 그랬더니 이제는 쉬지 못하겠대요. 집에서 있는 게 거의 미치는 거죠. 나가서 활동하는 게 좋지 힘들더라도. 맞습니까? 네. 그렇죠? 네. 밖에 나가서 노는 게 낫죠? 네. 집에서 있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이런 변이개수가 있어요. 알겠죠? 변이개수는 제가 우리가 쉽게 기형아적인 성과를 있는 거죠. 예. 그래도 마실 다니는 게 좋잖아요. 커피 마시고.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신기하네. 집에 뭐 금덩어리다 있어요? 그런 거가 없는데도. 예. 자, 아무튼 집에 암만 해도 내가 보기엔 뭐 훔쳐놓은 거, 감춰놓은 것 같아.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회 전반의 소득 수준의 증가와 교통 체계 발달은 최적의 주거 입지를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 외곽 쪽으로 가지 도심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즘에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공기 좋은 산자락 밑에다가 집 이렇게 단독주택 이쁘게 지어놓고 짓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알겠죠? 예. 너무 비싸서 그렇지. 자, 맞죠? 근데 지금 도심 쪽으로 이동시킨다고 그래서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5번. 자, 도시 집가 상승은 택지 가격을 상승시켜서 취득을 어렵게 하고 상대적으로 건축비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서 어떻게 땅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 자료에 대한 그 원자재 값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주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된다는 건 맞는 얘기. 자, 5번 들어가겠습니다. 크리스탈러 중심지에다가 밑줄. 자, 크리스탈러는 원을 통해서 우리가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누가 산다고 그랬다? 저소득자가 저소득자가 살고 있는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다 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나중에 발전이 돼서 동심원 이론이 됐는데 크리스탈러는 자, 여기 봐요. 크리스탈러는 원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꼭지점에서 중심 꼭지점에서 우리가 이 안에는 전부 다가 뭐 하는 거야? 내가 하루에 커피를 팔면 100잔을 사주는 고객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최소 뭐라고 했다? 요구치다 라고 최소 요구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최소 요구치는 다르게 얘기해서 배우지다 또는 상권이다 해서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팔 수 있다고 그랬다? 100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수영이 커피숍에 와서 100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라 했죠. 그러면 상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바깥에
자, 여기 라인 넘어가면 우리 집의 존재를 모르니까 판매량이 뭐라고 그랬다? 제로가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를 최소 요구치고요. 여기까지는 뭐라고 한다? 예?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탈로는 뭐라고 했냐면 최소 요구치와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거리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커야지만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중심지 이론이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1번 볼까요? 크리스탈로는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허프는 소비자의 행태를 고려한 확률 모형이다. 자, 허프에다가 밑줄, 확률 모형에다 밑줄. 걷습니까? 제가 허프 그러면 확률 모형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크리스탈로 그러면 중심지 이론이라고 그래서 저번 차수에 제가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맞죠? 1번은 맞는 얘기. 2번 중심지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맞는 얘기. 3번 재화의 도달거리는 제가 판매량이 뭐가 되는 점까지를 얘기한다 그랬다. 제로가 되는 점까지가 재화의 도달거리다라고 하는 거죠. 맞는 얘기. 4번 최소 요구치란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로서에다 밑줄. 그러면 최소 수요 규모란 얘기는 내가 하루에 100잔을 팔아주는 손님이 존재하는 곳으로서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곳으로서 판매자가 정상 이윤을 얻을 만큼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정상 이윤이란 얘기는 당연하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뜻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100장 정도는 팔아준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하나 예리 실무적인 거 볼까요? 우리가 상가 거래할 때는 권리금이라는 게 붙는 거 알고 계시죠? 권리금이라는 게 뭐죠? 일매출을 따져서 권리금이 붙는 거예요. 그냥 자리가 좋다고 붙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 같은 거 요즘에 뭐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많이 편의점을 하시는데 편의점에 권리금이 붙어요. 그럼 권리금이 붙을 때는 뭐를 본다? 일매출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매출은 어떻게 확인한다? 포스 있죠? 찍 하면은 돈통 열리잖아요. 그 포스에 프로그램이 찍혀요. 그래서 하루에 예를 들어 15만 원씩 하루에 일 매출이 15만 원이다 그러면 30일 기준에서 나오면 한 달 매출액이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그 매출액이 나온 거에 12개월 해가지고 권리금이 붙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최소한 그래서 일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권리금이 많겠죠,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다. 자, 여기 5번에서 틀린 것은 5번이 틀렸네요.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밑줄 최소 요구치의 지역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거리가 더 작아야에다 밑줄. 틀렸죠? 재화의 도달거리가 더 뭐 해야 된다? 커야 되는데 더 작아야 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된 거예요. 자, 넘어가서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게 되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머릿속에 공식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자, 레일리는요 상권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대해서는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 뭐라 하냐면 레일리는 뭐라냐면 상권의 범위를 자 상권의 범위를 뭐라고 그랬냐면 거리 제곱분의 크기다 이렇게 해서요. 크기는 뭐도 될 수도 있고 인구도 될 수도 있고 면적도 될 수도 있고 뭐 소득도 될 수 있고 많이 변수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레일리는 뭐라고 그랬다? 상권의 범위는 거리 제곱에 비례하고 반비례하고 자, 상권의 범위하고 거리는 얘가 증가하면 상권의 범위는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지? 그럼 얘네 둘의 관계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야. 그 다음에 분자가 증가하면 상권의 범위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식을 외울 때는 항상 무엇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알고 싶은 것을 분자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고 이 분모의 관계는 뭐라고 한다? 반비례한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어찌 된다고요? 시작. 거리 제곱분의 뭐라 했다? 크기. 이거를 뭐라고 했다? 상권의 범위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 도시에 보니까 인구가 40만 명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 도시는 얼마가 있냐 봤더니 10만 명이 있다라고 해놨죠. 자, 이런 상태에서 C가 지금 있어요. 근데 C가 지금 몇 명이 있는가 봤더니 C는 지금 몇 명이 있어요? 4만 명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자, A하고 B하고 봤을 때 인구는 A가 더 많은 거 맞죠? 그죠? 그러면 C가 여기에서 쇼핑을 하러 간다면 이런 얘기예요. 4만 명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갈 것이냐 이것을 구해보자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고요. 얘는 인구를 얘기했으니까 분자의 값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인구는 40만 명, 인구는 10만 명. 그러면 C가 A로까지 가는 거리가 몇 킬로라고 그랬습니까? 10킬로라고 나와 있어요. 자, 10킬로의 거리 제곱이니까 2승이 붙는 거죠.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가는 거리는 몇 킬로라고 그랬죠? 5킬로. 5킬로죠? 5킬로잖아. 아니야? 맞죠? 자, 5의 2승. 그러면 10의 2승이라는 얘기는 10 곱하기 1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얼마 나와? 4,000. 그치? 아니야? 맞죠? 5 곱하기 5 하니까 25 나오는 거죠? 그러면 10만 나누기 25로 나누니까 얘 얼마 나와? 4,000. 아닌가? 맞지? 그러면 얘하고 비율은 똑같네. 50% 가겠네. 맞죠? 그러면 4만 명 중에서 A로 가는 쇼핑 인구는 몇 명이 되겠냐? 그러면 얼마라고 한다? 2만 명.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권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상권에 따른 상업지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겠습니다. 1번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으로서 상업용 배우지를 주로 상권이라 하고 그 범위 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변적에다가 밑줄. 자, 상업용 배우지를 주로 상권이란다 하더라도 밑줄. 자, 우리가 배우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상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다시 배우지나 상권은 무슨 말? 같은 말. 내 최소 고객이 존재하는 곳 이런 얘기입니다. 즉 바꿔 얘기해서 최소 요구치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변하면서 이 상권도 변해 안 변해? 변해. 자, 물어볼게요. 천안에서도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자꾸 외곽에 도시들이 많이 생기면서 상권이 죽어가면서 또 새로운 도시가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 맞죠? 그래서 상권은 항상 유동적이면서 가변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맞는 질문 2번 배우지 분석은 곧 예상 매상고를 파악하는 입지 선정 활동에 해당이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상권의 분석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입지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장사가 흥하고 망하는 거 맞죠? 그래서 맞는 질문 3번이 틀렸네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 X도시가 Y도시보다 크다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 X도시하고 Y 이게 이제 지금 거리라고 했을 때 지금 X하고 Y가 있는데 누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도시가 X가 더 크다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중심지라고 했을 때 X가 더 크니까 Y는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중심지는 여기지만 상권의 범위는 X가 여기까지 먹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 자 Y 쪽에 가깝게 간 거야? 멀리 간 거야? 가깝게 간 거 맞죠? 요 빨간색으로 쓴 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상권의 범위야. 알겠어요? 얘는 중심지 이렇게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러면 X도시가 크다면 상권의 범위는 어느 쪽에 가까워진다? Y 쪽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얘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더 멀게 결정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찾았어요? 어딘지? 네. 그래서 틀렸다. Y도시 쪽으로 더 어떻게 나타나는 걸 알아야 돼? 가깝게 나타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볼까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대해서 두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분기점에서 서로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전제 조건이라면 중심지는 가운데 형성이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5번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다 밑줄. 허프는 그냥 무조건 확률 모형 그럼 맞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각 상점의 고객 유인력은 매장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 마찰 개수에 반비례한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맞는 얘기지? 자, 여기 허프는 어떻게 공식이 나온 거냐 하면 자, 허프는요 확률 모형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허프는 뭐라 하냐면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얘는 큰 쪽으로 쏠릴 것이다 했는데 그건 아니다. 소비자들이 불편함이 많으면 그 집은 안 간다. 암만 크더라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허프의 공식은 어떻게 됐어요? 상권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거리 마찰계수분의 크기다. 이렇게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거리 마찰계수와 상권의 범위는 반비례하는 관계고 크기는 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자, 요 내용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맞는 얘기가 되고 자, 그래서 유인력과 비례하고 자, 그 다음에 마찰계수와 반비례한다. 맞는 얘기.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볼까요? 자, 11번 문제 보면은 모의고사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봤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28회에서 시험에 나왔던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소비자가 X지역에서 구매하러 갈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찰 개수의 값은 그림에서 주어진 대로 계산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허프의 확률 모형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제가 거리 마찰 개수분의 크기라고 했었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가 지금 뭐가 나왔어요? X, Y, Z가 나와 있죠, 지금? 그 중에 누구 거를 보자고 그랬어요? X 거를 보자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도시가 X, Y, W, X, Y, Z 이렇게 나오면 네 가지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중에 X 거를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대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먼저 X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X. 자, X가 어떻게 돼요? 거리 마찰계수가 X 도시에는 마찰계수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의 1 이렇게 나와 있죠? 10km잖아요. 거기에 마찰계수는 1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면적이 3,000평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X 맞죠? 그러면 X, Y, Z 중에서 X를 보자고 그랬으니까 10의 1승분의 3,0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Y 도시를 보니까 Y 도시는 몇 킬로예요? 5. 맞아요? 5의 마찰 개수는 2.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2,500평. 그쵸? 그 다음에 자, Z 한번 볼까요? Z는 2,500평이고요. 그 다음에 5kg고 마찰 개수가 2 나오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공식은 이거하고 똑같죠? X, Y, Z분의 X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나누니까 300 나오죠? 5, 25 하니까 25하고 나누니까 100 나오나요? 맞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100 나오고요. 그러면 합이 얼마? 500. 그쵸? 자, 얘 아까 계산했을 때 300 나왔었죠? 그러면 300에서 500 나눠주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0.6. 0.6 나오죠? 그럼 60%가 이런 얘기죠? X도시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60%만 그냥 물어봤네요. 맞죠? 자, 60%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상권의 측정 방법에다 밑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소비자 분포 기법에다 밑줄. 이런 거 안 배웠지 우리? 기본서에도 안 나왔어요.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나왔나? CST 나온 것 같다. 참고로 해서. 맞죠?
그런데 여기 잠깐만 들어요. 시험 보러 갔는데 우리 생판 모르는 거 나오잖아. 공부를 한 상태에서 처음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는 사람은 다 처음인 것 같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 거에 설명을 쭉 읽었을 때 뭔가 틈이 없으면 다 맞는 얘기야. 찍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소비자 분포기법은 상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읽었을 때 어디 뭐 빈틈이 들어갈 거 있어? 난이도를 집어넣을 거. 자, 그럼 제가 지금 난이도나 빈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크다, 작다, 뭐뭐만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러면 분명히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근데 개념이나 정의에서는 그런 게 없어. 뭐뭐는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면 진정성이 느껴져서 이거는 틀리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한 줄로 밀고 나오면 안 돼. 자, 그래서 이 소비자 분포기법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소비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 1동, 2동, 3동, 4동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천안 1, 2, 3, 4동 중에서 자 롯데백화점이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침입을 하려고 그래. 공간 침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1동, 2동, 3동, 4동 중에서 어디를 하는 게 좋을까?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동이 제일 잘 사는 고소득층이야. 그럼 어느 쪽에다 해야 될까? 1동에다가 하는 거야. 고소득층에다가. 왜? 저소득층은 백화점을 방문할 가능성이 적어. 그런 것들을 소비자 분포기법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현지조사법. 말 그대로 현지조사는 실제로 가서 조사해 보는 거야. 임장활동하고 같아. 알겠죠?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방문조사 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3번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설정하고 대상 점포의 예상 매출을 추계하는 회귀분석법에다 밑줄. 사실 회귀분석이라는 얘기는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그런 영향력을 분석하는 걸 회귀분석도 하지만 알겠어요? 민감도 분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건 좀 사실 좀 어폐성이 있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회귀분석이라는 얘기는 다시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는데 왜 그런가 잠깐 보겠습니다. 상권 획정. 자, 제가 획정이라는 얘기는 경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권을 경계하는 접근법에서는 공간 독점 접근법, 시장 침투, 분산 시장 접근법이 있는데 하고 딱 끊으세요. 고급 가구점 같은 에다 밑줄. 이런 고급 가구점 같은 경우는 공간 독점법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분산 시장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공간 독점 접근법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 시작. 분산시장 접근법에 유용을 하다. 이런 뜻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허프는 갈 확률 이런 얘기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아. 알겠어요? 자, 맞는 얘기.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입지 유형별 점포를 나열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13번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만 좀 쳐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 집심성, 집재성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집심이라는 얘기는 연필 심자는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거잖아. 도심 안쪽에 딱 박혀 있는 걸 집심성이야. 그럼 집재성이라는 얘기는 같은 동종업끼리 모여 있는 거야. 은행가, 보험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집재성.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자, 도매점, 백화점, 전문품점인데 백화점에다 동글뱅이. 질문, 백화점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 도심 안에 들어가는 거 맞지? 그래서 집심성이야. 알겠죠? 그런데 거기 니은번을 보니까 편의품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편의는 잘 들어요. 편의점은 각 동네마다 흩어져 있어야 되잖아. 이것을 우리는 산재성 또는 분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 자, 여기 고개 들어봐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봐요. 교통비 탄력성에 대한 거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라. 자, 여기 봐요. 자, 우리가 집심성하고 집심성이라고 했죠. 집심성 점포에는 대표적인 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백화점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산재성 또는 분산성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산자는 흩어질 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산재성이나 뭐 분산성이나 같은 얘기인데, 자, 분산성 점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편의점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잘 들어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가볍게 나오면 좋아. 근데 만약에 저 같았으면, 만약에 시험의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것을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내용을 알아야 돼. 그럼 교통비 탄력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통비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교통비에 대한 부담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담력. 교통비의 부담력을 교통비 탄력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제가 먼저 사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지금 천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백화점은 날마다 가세요? 그럼 언제마다 가요? 필요할 때 목적이 있는 거 맞죠? 편의점은 내가 목적이 있어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뭐 아이스크림 사 먹거나 늘 날마다 가는 거 맞아요? 거의 뭐 가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다고 전제를 걸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은 안 가시잖아요. 집에 계시니까. 그죠? 가시죠. 자, 가요? 그거? 자, 그럼 여기 잠깐만 봐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집심성 점포인 백화점은 내가 돈 내고 버스를 타고 간단 말이야. 교통비를 만약에 얘도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얘도 편의점을 버스 타고 간다면 부담이 어느 게 더 크게 느껴져요? 에? 편의점이요. 왜요? 아깝죠 이거. 편의점은 동네마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런 편의점 같은 걸 버스 타고 다닌다면 이거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잖아요. 맞죠? 하지만 백화점은 당연히 목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고라도 간다는 마음을 갖잖아. 물론 버스비에 대한 부담은 가져요. 하지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얘는 날마다 동네 슈퍼를 가는데 버스 타고 다닌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산골짜기의 자연인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야. 알겠죠? 맞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한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부담은 교통비 탄력성, 즉 부담력은 누가 더 크게 느낄까? 분산, 집신. 분산이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집신성 점포는 교통비 탄력성이 뭐하다? 이거는 높게 느낀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이거 시험에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렵게 나오면 이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 보면 13번에 네모 박스에 보게 되면 교통비 기억에 보면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라고 나왔지? 거기다 밑줄 쳐놓고 별표 2개. 그 다음에 니은에 보게 되면 교통비 탄력성이 크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가 밑줄 그어놓고 별표 2개. 자, 왜 크고 작은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부담이라는 거예요. 부담.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은 어때요? 동네마다 있는 게 좋잖아. 맞죠? 그럼 또 물어볼게. 편의점끼리 붙어 있는 게 좋겠어? 흩어져 있는 게 좋겠어? 흩어져 있는 게 좋잖아. 그래서 분산성이다 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이게 다 끝내줘야 되는데 이게 다 안 끝내줘가지고. 자, 15번. 공간균배 원리에다가 밑줄. 자, 공간균배 원리에 대해서 상업지의 입지 선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간균배 원리는 경쟁관계에 있는 점포 간의 공간을 서로 균배한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간균배 원리는 이 내용입니다. 잘 봐요. 옛날에 저랑 같이 배웠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얘가 중심지야. 알겠죠? 자, 여기는 소비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가 여기 있어. 그러면 자,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점포를 차렸어요. 알겠죠? 그러면 소비자는 이 물건을 사려고 여기까지 오는 거 맞습니까? 그쵸? 그런데 장사가 거의 A만 있으면 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 그걸 못 보잖아. 맞지? 그래서 B가 여기다가 B의 가게를 차렸어. 그랬더니 소비자는 어디까지만 가면 물건을 살 수 있지?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A는 매출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맞죠?
그럼 A, 우리 선생님이 A라면 어떻게 하겠어? 폐업을 하지 않고 앞으로 오겠죠? 그래서 왜 또 A를 차려? 그럼 B는 또 앞으로 또 오겠지? 그러면 누구한테 자꾸 가까이 돼? 소비자한테 가까이 가게 되는 순간 얘네들은 서로 코피 터지면서 망하는 거지. 왜? 매달 인테리어하고 공사하고 점포구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소비자가 존재한다면 각각의 네가 A가 여기 있다면 나는 여기에서 있어서 둘이 선택을 해서 올 수 있게끔 우리 공간을 나누어서 갖자. 이게 바로 공간 균배의 원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공간 균배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건 분산 지향형이라는 거야. 흩어져 있자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 내용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은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이 나와 있죠. 이 2번 지문에다가 별표 3개 좀 쳐주고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근데 정답이 틀렸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별표 웬만하면 3개 안 쳤죠. 이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 잠깐만 봐요. 집심성 점포에 대해서 잠깐 머릿속에 끄집어내고 들어갈게요. 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 안쪽에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백화점에 있는 거 맞죠? 그죠? 물어볼게요. 백화점의 개수는 많아요? 적어요? 적죠? 우리가 백화점의 개수는 적다고 그랬죠? 이건 탄력성에 대한 것이 낮다는 뜻입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밀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백화점의 밀도 수 또는 개수 얘기하는 거예요. 개수는 작아요? 커요? 작아요. 하지만 편의점은 밀도가 뭐예요? 많죠? 편의점의 개수는 많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나요?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게 되면 시장이 좁고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시장이 좁다는 얘기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개수가 작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백화점 개수가 작고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 아까 내가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에는 집심성이라고 해서 분산형이라고 해서 집심성이라고 했었지. 근데 지금 분산입지 현상이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시장이 넓고 이런 얘기는 평수가 넓다는 뜻이 아니라 개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밀도가 많다는, 개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많고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큰 경우라는 얘기는 부담폭이 크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집심이야 분산이야? 분산 입지하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그게 그 설명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한 거. 그래서 요거는 꼭 좀 적어놔요. 알겠습니까? 여기 시험 문제에서 여기 파트에서 어렵게 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교통비 탄력성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좀 머릿속에 담아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집심성 점포는 배우지의 중심지 CBD에 입지하며 유리하게 되고 반드시 동일업종, 그 다음 밑줄 그어볼게요. 자, 집심섬은 도심 안쪽에 들어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유리하며 반드시 동일업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죠. 백화점, 우리가 도심 쪽에는 여러 다양한 점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동일한 업종이 있는 것들은 뭘까요? 도심에 동일한 업종끼리 모여 있는 게 좋다라고 나오게 되면 이거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도심이 이렇게 있어요. CBD를 우리가 도심이라고 하거든요. 자, 도심에 여기 은행에는 아무래도 오피스텔이 상당히, 사무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많겠죠. 보험이나 은행이나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좋잖아. 그러면 이런 업종들은 모여 있는 게 좋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동일업종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집재성이라고. 몰집자.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같이 모여 있는 게 좋은 거, 이것을 우리는 집재성 점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집재성 점포는 항상 수식어가 뭐가 붙어야 되냐면 동일한 업종이라는 게 꼭 붙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집재성은 항상 뭐가 수식어가 있어야 된다고? 동일한 업종이 모여 있으므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바로 집재성이야.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업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기대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죠? 자, 맞는 얘기. 집재성 점포는 밑줄, 동일 업종의 점포가 서로 한 곳에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죠? 네. 그 말입니다. 산재성이라는 얘기는 흩어지는 게 좋은 거,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산재성 점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목욕탕. 목욕탕이 동네마다 따닥따닥 여러 군데 있으면 장사 안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죠?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거, 목욕탕 진짜 많이 오더만요, 사람들. 유명한가 봐요. 유명해요? 천안의 명소예요? 물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 과정 끝나기 전에 한번 떼뱉기로 한번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진짜 제가 온천에 한번 가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도곡인가 어딘가 갔었는데 진짜 목욕하고 나니까 살이 진짜 있잖아요. 뭔가 뺀들뺀들한 거 있잖아요. 뭐 무슨 로션 바른 것처럼 막 미끌미끌거려요. 그죠? 좋은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둘이 막 껴안으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물에서 막 빙글빙글 하는 것처럼. 어린애가 있어서 19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산재성 점포는 이처럼 동일 업종과 점포가 한 곳에 모이면 불리함으로 분산 입지하여야 유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자, 거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17번까지만 풀고 오늘 수업을 17번까지 풀고 종료할게요. 자, 점포의 종류와 입지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 그랬는데 방금 설명했던 거니까 반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심성 점포는 밑줄, 집심이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도심. 전문품점이나 백화점이 해당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산재성에다가 밑줄. 산재성은 제가 아까 대표적인 게 편의품점이라는 게 머릿속에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소매점은 입지하는 상권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서로 분산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취급 상품에 대한 유리하며 취급 상품에 대한 그 다음 밑줄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은 작은 편이야 큰 편이야? 큰 편이라고 그랬지? 그거 봐봐, 이거 가지고 자꾸 지금 문제에 대해서 오답을 가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어요? 이거 꼭 머릿속에 담아야 돼. 자, 틀렸죠 이거?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3번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종묘, 어구, 뭐 낚시터 가면 낚시점만 쭉 있고, 그 다음에 성묘 가게 되면 왜 돌 깎는 비석 깎는 거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시골에 가게 되면 종묘상이라서 시들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국부적. 4번 선매품에다가 밑줄. 자, 이것도 꼭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야 돼. 선매하고 전문품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매는요 꼭 비교 가능하고 구입을 하는 게 선매야. 알겠어요? 다시, 선매는 뭐라고 그래서? 가격을 비교하고 구매하는 게 선매야. 전문은 취향, 매력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문품이야. 분명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집심, 집재, 여기 그 선매 이런 전문 이거 가지고 한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알아야 돼. 다시, 선매는 꼭 가격을 뭐 한다 해서 비교하고 구매하는 게 선매야. 알겠어요? 자, 전문은 뭐라 그랬어? 취향, 매력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급 스포츠카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전문품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디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밑줄 비교 후 구매하는 상품에다 밑줄 그으셨어요? 알아두시고. 그럼 물어볼게. TV, 냉장고 이건 뭐야? 선매가 되는 거야. 꼼꼼하게 우리가 왜 TV 하면 LG 거, 삼성 거 TV 가격 비슷한 뭐 인치수를 놓고 나서 똑같이 가격 검색하잖아. 이게 바로 선매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전문품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 승용차, 고급 가구 이런 거 있지? 뭔가 취향이 완전히 다르잖아. 그런 게 전문품이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집신성 점포를 제외한 집재성 점포의 점포는 동일업종이 점포가 어떻게 입증하냐. 집재성은 아까 제가 동일업종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집재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맞는 지문. 자, 17번. 구매 관습에 따른 점포의 분류에 대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편의품은 일상의 필수품 가정용이고 산재성 점포의 유형이 많다라고 나온 거 있습니까? 거기다 밑줄. 편의품에다 밑줄, 일상의 생활 필수품 밑줄, 가정용 밑줄, 산재성 점포 유형이 많다 밑줄. 편의품은 요 정도 키워드만 알면 돼. 됐어요? 선매품. 선매품은 상품의 가격, 스타일, 품질 등의 여러 상점과 가격을 비교한 후라고 나와 있지? 거기다 밑줄. 무조건 비교한 후 나오게 되면 이건 무슨 품이야? 선매품이야. 됐죠? 자, 3번이 틀렸네. 선매품의 특성은 편의품에 비해 가격 수준이나 이윤율이 높고 구매 횟수가 적은 상품이며 밑줄. 고객의 취미 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이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전문품이야. 알겠어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표준화가 용이하다 이렇게 했는데 표준화가 용이하지 않아. 표준화가 어려워.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전문품점은 거기 보면 그 수요자의 취미라고 나와 있는 말을 좀 고쳐요. 취향이라고 좀 고쳐주세요. 취향. 취미를 뭐라고 고친다고요? 취향. 기호. 이런 것들은 전문품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전문품은 고객에 따라 고급 의상, 고급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집심성, 도시 안쪽에 있는 게 낫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19번서부터 풀 겁니다. 알겠죠? 자, 미리 좀 예습 좀 해오시고요. 여기 잠깐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 천안 여기 그 세로문요.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다른 데는 제가 수업을 나가는 데가 어떻게 했냐면 그날 오늘 시장 입지론 공간 구조론이다 그러면 앞 1, 2교시 동안에 그날 배울 거를 다 브리핑을 하고 요약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그 단원을 끝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억력이 좀 나는데 그죠? 쭉 서브를 요약을 해주니까. 근데 우리는 먼저 3주 안에 다 끝내버렸잖아 모든 거를. 그러니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고 잊어먹잖아요. 맞죠? 부탁드릴게요. 오시기 전에 강의 노트 한번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엔 진도 좀 빨리 나갈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